사랑해서 결혼했는데 그가 떠난 뒤 전쟁이 시작됐다. 김영희는 거울 앞에 서서 하얀 원피스를 매만지고 있었다. 58세. 평생 독신으로 살아온 그녀에게 이런 날이 올 줄은 몰랐다. 영희 씨, 정말 예쁘네요. 강민철이 뒤에서 조용히 다가와 그녀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63세인 그는 중견건설회사를 운영하는 성공한 사업가였지만 영희 앞에서는 수줍은 소년 같았다. 이 나이에 결혼이라니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요? 영희가 걱정스럽게 말했다. 하지만 민철은 고개를 저었다. 늦어도 괜찮아요. 오히려 이제야 진짜 사랑이 뭔지 알게 됐으니까. 영희는 은행에서 30년을 근무한 꼼꼼하고 성실한 여성이었다. 젊은 시절 연애도 해봤지만 결혼까지 이어지지는 못했다. 일에만 매진하다 보니 어느새 50대 후반이 되어 있었다. 민철과의 만남은 우연이었다. 영희가 다니던 은행 대출 업무로 만난 것이 시작이었다. 처음엔 단순한 업무 관계였지만 몇 번의 상담을 거치면서 서로에게 끌리기 시작했다. 영희 씨가 설명해 주시는 걸 들으면 마음이 편해져요. 차분하고 따뜻해서. 민철의 말에 영희는 얼굴이 빨개졌다. 그녀 역시 민철의 진중하고 신사적인 모습에 마음이 움직였다. 6개월간의 만남 끝에 두 사람은 결혼을 결심했다. 민철에게는 첫 번째 아내와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 세훈이 있었지만 이미 35세로 독립해 살고 있었다. 세훈이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영희의 걱정에 민철은 웃으며 답했다. 걱정 마요. 아들도 아버지 행복을 바랄 거예요. 결혼식은 조촐했다. 가까운 지인들만 모인 작은 식장에서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서약을 나눴다. 김영희 씨, 당신을 아내로 맞이할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강민철 씨, 이렇게 늦은 나이에 진정한 사랑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식이 끝난 후 민철은 영희에게 작은 상자를 건넸다. 이건 뭐예요? 특별한 선물이에요. 나중에 필요할 때가 있을 거예요. 상자 안에는 작고 정교한 열쇠가 들어 있었다. 영희는 고개를 갸웃했지만 민철은 의미심장한 미소만 지었다. 지금은 몰라도 돼요. 언젠가 꼭 필요한 순간이 올 거예요. 신혼 생활은 평온했다. 민철은 회사 일로 바쁘긴 했지만 집에 오면 영희와 함께 저녁을 먹고 산책을 하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 영희 씨와 함께 있으니 마음이 참 편해요. 이렇게 행복한 줄 몰랐어요. 저도요. 혼자 사는 게 익숙했는데 이제는 민철 씨 없으면 어떻게 살지 모르겠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아껴주며 알콩달콩 살았다. 나이가 들어서 만난 사랑이었지만 그래서 더욱 소중하고 깊었다. 어느 토요일 아침 민철이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며 쓰러졌다. 민철 씨, 민철 씨. 영희는 황급히 구급차를 불렀다. 병원으로 가는 길에 민철은 의식을 잃었다가 잠깐 깨어났다. 영희 씨. 네, 여기 있어요. 괜찮을 거예요. 미안해요. 영희 씨. 그것이 민철의 마지막 말이었다. 장례식장은 조용했다. 영희는 검은 상복을 입고 민철의 영정 앞에 앉아 있었다. 겨우 6개월. 너무나 짧았던 행복한 시간이었다. 조문객들이 하나둘 다녀갔지만 영희는 여전히 믿기지 않았다. 어젯밤까지도 함께 저녁을 먹고 내일 계획을 세웠던 민철이 이렇게 갑자기 떠날 줄은 몰랐다. 이모,
많이 힘드시죠? 민철의 조카인 박지은이 다가왔다. 40세인 지은은 변호사로 일하고 있었고 평소 민철과 가까운 사이였다. 지은아, 고마워. 너라도 있어서 다행이야. 영희는 지은의 손을 잡았다. 지은은 영희를 진심으로 걱정하는 눈빛이었다. 이모, 제가 도울 일이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그때 장례식장 문이 열리면서 한 남자가 들어왔다. 키가 크고 정장을 입은 30대 중반의 남성이었다. 바로 민철의 아들 강세훈이었다. 아버지. 세훈은 영정 앞에 절을 한 후 영희를 바라봤다. 그의 표정에는 슬픔보다는 다른 감정이 섞여 있었다. 새어머님, 힘내세요. 세훈의 말은 형식적이었다. 영희는 어색함을 느꼈지만 상황인 만큼 조용히 고개만 끄덕였다. 장례식이 끝나고 며칠 후 영희는 민철과 함께 살던 집에서 혼자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모든 것이 그대로 있었지만 민철만 없었다. 현관 초인종이 울렸다. 문을 열어보니 세훈이 서 있었다. 그런데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다.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 함께 있었다. 새어머님, 잠깐 이야기할 시간 있으세요? 그럼요. 들어오세요. 거실에 앉은 세훈은 동행한 남성을 소개했다. 이분은 저희 가족 변호사 이성민 선생님이에요. 영희는 갑자기 왜 변호사가 왔는지 궁금했다. 무슨 일이세요? 세훈은 잠깐 망설이더니 서류 봉투를 꺼냈다. 새어머님, 아버지 유 원장이에요. 유 원장이요. 영희는 놀랐다. 민철이 유 원장을 작성했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었다. 네. 아버지께서 몇 년 전에 작성하신 거예요. 이성민 변호사가 유 원장을 펼쳐서 보여줬다. 민철의 서명과 도장이 찍힌 공식적인 문서였다. 주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아파트와 회사 지분, 그리고 모든 금융 자산을 아들인 강세훈에게 상속한다는 내용이에요. 영희는 눈을 깜빡였다. 그럼 저는요? 새어머님께는 생활비 명목으로 월 200만 원씩 지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영희는 말이 나오지 않았다. 민철이 그런 유언장을 썼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다. 아버지께서 새어머님과 결혼하기 전에 작성하신 거라서요. 그때는 새어머님이 계실 줄 모르셨을 거예요. 세훈의 설명은 그럴듯했지만 영희는 이상한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그런데 왜 민철 씨가 저에게 이런 얘기를 안 했을까요? 아버지도 그냥 오래 사실 거라고 생각하셨겠죠. 갑자기 돌아가실 줄은 몰랐을 거예요. 이성민 변호사가 추가로 설명했다. 유 원장은 법적으로 유효합니다. 하지만 새어머님께서 이의가 있으시면 가정법원에 유언 무효 소송을 제기하실 수도 있어요. 영희는 혼란스러웠다. 민철이 정말 그런 유언장을 썼을까? 아니면 뭔가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 일단 생각해 볼 시간을 주세요. 물론이죠. 새어머님도 충격이 클 거예요. 세훈과 변호사가 떠난 후 영희는 거실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다. 남편을 잃은 슬픔도 채 가라앉지 않았는데 이제는 집까지 잃게 된 것일까? 그때 핸드폰이 울렸다. 지은이었다. 이모, 괜찮으세요? 오늘 세훈 오빠가 갔다던데. 지은아, 너무 복잡해. 민철 씨가 유 원장을 써놨대. 유 원장이요. 어떤 내용인데요? 영희는 지은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자세히 설명했다. 지은은 한동안 조용히 듣더니 말했다.
이모, 뭔가 이상해요. 삼촌이 그런 분이 아닌데. 나도 그래. 근데 변호사까지 와서 보여준 유언장인데 가짜일 리가 있겠어. 이모, 혹시 삼촌이 다른 얘기 하신 적 없어요? 유언장이나 재산에 대해서요. 영희는 곰곰 생각해 봤다. 민철이 무엇인가를 숨기는 것 같은 모습을 본 적이 있었나? 글쎄, 특별한 건 없었는데, 그때 갑자기 결혼식 날 민철이 준 작은 열쇠가 떠올랐다. 영희는 침실 화장대 서랍을 열어 그 작은 상자를 꺼냈다. 결혼식 날 민철이 준 열쇠가 들어있는 상자였다. 언젠가 꼭 필요한 순간이 올 거예요. 민철의 말이 다시 떠올랐다. 설마 이것과 유언장이 관련이 있는 건 아닐까? 영희는 열쇠를 손에 들고 자세히 살펴봤다. 작고 정교한 열쇠였지만 어떤 자물쇠에 맞는 것인지 알 수 없었다. 다음 날 아침 영희는 세훈이 보여준 유언장을 다시 생각해 봤다. 분명히 민철의 서명과 도장이 있었다. 하지만 뭔가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었다. 민철은 영희와 결혼한 후 줄곧 말해왔다. 영희 씨, 내가 먼저 가면 모든 걸 영희 씨가 물려받아야 해요. 세훈이는 이미 충분히 컸고 자기 일도 잘하고 있으니까. 그런 말을 하던 민철이 정말 모든 재산을 아들에게 물려준다는 유언장을 썼을까? 영희는 민철의 책상을 뒤져봤다. 혹시 다른 문서나 단서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서였다. 서랍 안에는 각종 서류들이 정리되어 있었다. 회사 관련 문서, 보험 서류, 은행 통장 등이 차곡차곡 정리되어 있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최근 3개월간의 통장 내역에 변호사 사무실로 돈이 송금된 기록이 있었다. 그런데 그 변호사 사무실은 세훈이 데려온 이성민 변호사 사무실이 아니었다. 법무법인 정의. 최도윤? 영희는 그 이름을 처음 들어봤다. 민철이 왜 다른 변호사에게 돈을 보냈을까? 영희는 인터넷으로 그 법무법인을 검색해봤다. 강남에 있는 중견 법무법인이었고 대표 변호사인 최도윤은 45세로 상속 전문 변호사였다. 혹시 영희는 그 법무법인에 전화를 걸어봤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정희입니다. 안녕하세요. 강민철 씨와 관련해서 문의드릴 게 있는데요. 강민철 고객님이시군요. 최도윤 변호사님과 통화하시겠어요? 영희는 심장이 빨라지는 것을 느꼈다. 역시 민철이 이 변호사와 연락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네, 부탁드립니다. 잠시 후 중후한 목소리의 남성이 전화를 받았다. 안녕하세요. 최도윤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강민철 씨의 아내 김영희입니다. 아, 사모님. 소식 들었습니다. 정말 갑작스러웠네요. 조의를 표합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저희 남편이 변호사님께 어떤 일을 의뢰하신 건가요? 최도윤은 잠깐 망설이더니 말했다. 사모님,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혹시 시간 되실 때 사무실로 오실 수 있으세요? 네, 그렇게 하죠. 영희는 다음 날 최도윤의 사무실을 찾아갔다. 강남의 고층 빌딩에 있는 깔끔한 사무실이었다. 사모님, 앉으세요. 최도윤은 40대 중반의 신중해 보이는 남성이었다. 먼저 남편분의 갑작스러운 별세에 깊은 조의를 표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희 남편이 변호사님께 무슨 일을 의뢰했는지 궁금해서요.
최도윤은 잠깐 생각하더니 서류함에서 파일을 꺼냈다. 강민철 사장님께서는 지난 3개월 전부터 유 원장 작성에 대해 상담을 받으셨습니다. 유 원장이요? 네. 그런데 문제는 최도윤이 말을 멈췄다. 무슨 문제요? 사장님께서 유 원장 작성을 완료하시고 저희에게 보관을 맡기셨는데 아직 사모님께 전달하지 못했습니다. 영희는 깜짝 놀랐다. 그럼 진짜 유 원장이 따로 있다는 말씀이세요? 네. 그리고 그 내용은 현재 사모님 댁에 있는 유 원장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영희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역시 뭔가 이상했던 것이다. 그럼 세훈이가 보여준 유 원장은 가짜인가요? 제가 확인해봐야 정확히 말씀드릴 수 있지만 강민철 사장님께서 저에게 맡기신 유 원장이 진짜라면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도윤은 금고에서 봉인된 봉투를 꺼냈다. 이것이 강민철 사장님께서 저에게 맡기신 진짜 유 원장입니다. 영희는 떨리는 손으로 그 봉투를 받아들었다. 민철의 친필로 김영희에게라고 적혀 있었다. 영희는 봉투를 열기 전에 잠깐 망설였다. 안에 있는 내용이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열어보세요. 최도윤의 격려에 영희는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민철의 친필로 쓰인 유 원장이 들어있었다. 김영희에게 내가 이 글을 쓰는 것은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다. 만약 내게 무슨 일이 생기면 세훈이가 예전에 내가 써준 유 원장을 들고 나타날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진짜가 아니다. 진짜 유 원장은 이것이고 내 모든 재산은 사랑하는 아내 영희에게 남긴다. 영희는 손이 떨렸다. 민철이 정말 자신을 위해 이런 준비를 해둔 것이었다. 유 원장에는 계속해서 이렇게 적혀 있었다. 세훈이는 내 아들이지만 돈에 눈이 먼 아이다. 그가 어떤 일을 저지를지 모르겠다. 영희야, 내가 이 글을 읽고 있다면 내가 우려한 일이 현실이 된 것이다. 미안하다. 그리고 꼭 기억해라. 결혼식 날 내가 준 열쇠를 말이다. 영희는 가슴이 뛰었다. 역시 그 열쇠에 비밀이 있었던 것이다. 변호사님, 이게 법적으로 유효한가요? 네. 완전히 유효합니다. 강민철 사장님께서 정신이 명료한 상태에서 작성하셨고, 증인도 있고, 공증도 받으셨습니다. 그럼 세훈이가 보여준 유 원장은 정말 가짜인가요? 그렇게 보입니다. 아마 몇 년 전에 아버님이 써주신 유 원장을 악용한 것 같네요. 영희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남편을 잃은 슬픔도 채 가라앉지 않았는데 아들이 이런 일을 저지르다니. 사모님, 일단 집에 가셔서 그 열쇠로 열 수 있는 게 뭔지 찾아보세요. 분명 중요한 증거가 있을 거예요. 영희는 집으로 돌아와서 그 작은 열쇠를 들고 집 안을 돌아다녔다. 어떤 자물쇠에 맞는 열쇠일까? 서재, 침실, 거실을 모두 뒤져봤지만 맞는 자물쇠를 찾을 수 없었다. 그때 영희는 민철이 자주 사용하던 서재 책장을 자세히 살펴봤다. 책장 뒤쪽에 작은 금고가 숨어 있었다. 그리고 그 금고의 자물쇠가 바로 그 열쇠에 맞는 것이었다. 드디어 찾았다. 영희는 떨리는 손으로 열쇠를 돌렸다. 금고 안에는 여러 문서들이 들어 있었다. 첫 번째는 민철이 직접 쓴 편지였다. 사랑하는 영희에게. 내가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내가 걱정했던 일이 일어난 것이다. 세훈이가 예전 유 원장을 가져와서
너를 속였을 것이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라. 진짜 유언장은 최도윤 변호사에게 맡겨뒀다. 두 번째는 세훈의 과거 행적에 대한 자료들이었다. 도박 빚 사업 실패, 그리고 아버지 돈을 몰래 빼돌린 기록들이 있었다. 이런 일이 있었구나. 영희는 민철이 왜 아들을 믿지 못했는지 알 수 있었다. 세 번째는 가장 충격적이었다. 세훈이 가짜 유언장을 만들어 달라고 누군가에게 의뢰한 녹음 파일이 있었던 것이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바로 이 유언장을 들고 가겠습니다. 새어머니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쉽게 속일 수 있을 거예요. 녹음 파일 속 세훈의 목소리였다. 영희는 분노로 몸이 떨렸다. 그때 현관에서 초인종 소리가 들렸다. 문을 열어보니 지은이 서 있었다. 이모, 안녕하세요. 지은아, 잘 왔다. 너에게 보여줄 게 있어. 영희는 지은을 서재로 데려가서 금고에서 나온 모든 자료를 보여줬다. 이모, 이거 진짜예요? 지은은 녹음 파일을 들으며 경악했다. 정말 세훈 오빠 목소리네요. 어떻게 이런 일을? 민철 씨가 미리 다 알고 있었나 봐. 그래서 진짜 유언장을 따로 만들어둔 거야. 지은은 잠깐 고민하더니 말했다. 이모, 제가 도와드릴게요. 응. 사실 세훈 오빠가 저한테도 이상한 얘기를 했어요. 이모 편을 들지 말고 자기 편을 들어달라고. 영희는 놀랐다. 너도 알고 있었구나. 네. 그런데 저는 이모가 맞다고 생각해요. 삼촌이 그런 분이 아니거든요. 지혜는 영희의 손을 잡았다. 이모, 법정에서 싸우셔야 해요. 진실을 밝혀야 해요. 영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더 이상 당할 수만은 없었다. 다음 날 아침 영희는 최도윤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변호사님, 법정에서 싸우고 싶어요. 결심하셨군요. 증거는 충분히 찾으셨나요? 네. 민철 씨가 준비해둔 모든 자료를 찾았어요. 영희는 사무실을 다시 찾아가서 금고에서 나온 모든 증거를 최도윤에게 보여줬다. 이 정도면 승산이 충분합니다. 특히 이 녹음 파일은 결정적인 증거가 될 거예요. 최도윤은 자신감 있게 말했다. 그런데 상대방도 만만치 않을 거예요. 분명 반격해올 겁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세훈 씨가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는 뜻이에요. 아마 사모님의 과거를 들춰내거나 다른 방법으로 공격해올 수도 있어요. 영희는 각오를 다졌다. 어떤 공격이 와도 견뎌낼 자신이 있었다. 며칠 후 영희는 가정법원에 유언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세훈이 제시한 유언장이 가짜라는 것을 증명하고 진짜 유언장의 효력을 인정받기 위해서였다. 소송 소식이 알려지자 세훈은 바로 반격에 나섰다. 새어머니, 이게 뭡니까? 세훈이 변호사와 함께 영희의 집을 찾아왔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다. 당신이 가짜 유언장으로 나를 속인 거잖아요. 영희는 당당하게 맞섰다. 무슨 소리예요? 아버지 유언장이 가짜라니. 그만하세요. 저도 다 알고 있어요. 영희는 녹음 파일을 틀었다. 세훈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렸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바로 이 유언장을 들고 가겠습니다. 새어머니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쉽게 속일 수 있을 거예요. 세훈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이건 어디서 구한 거예요? 민철 씨가 미리 다 준비해뒀어요.
당신이 이런 일을 할 줄 알았나 봐요. 세훈은 한동안 말을 못하더니 갑자기 화를 냈다. 당신이 아버지를 꿰어서 재산을 뺏으려 한 거 아니에요. 겨우 6개월 결혼해 놓고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저는 민철 씨를 진심으로 사랑했어요. 사랑, 나이 차이 나는 남자와 결혼한 게 사랑이라고요? 영희는 가슴이 아팠다. 하지만 지지 않았다. 당신이야말로 아버지를 진심으로 사랑한 적이 있어요? 돈만 바라본 거 아니에요. 세훈과 영희의 대립은 점점 격해졌다. 결국 세훈은 화를 내며 집을 나갔다. 법정에서 봅시다. 그때 진실이 밝혀질 거예요. 그날 밤 지은이 영희를 찾아왔다. 이모, 괜찮으세요? 힘들지만 견뎌야지. 민철 씨를 위해서라도. 이모, 제가 하나 더 알아낸 게 있어요. 지은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세훈 오빠가 지난 몇 년 동안 삼촌 회사 돈을 빼돌린 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정말? 네. 삼촌이 모르는 사이에 계속 돈을 빼돌렸어요. 그런데 삼촌이 이모와 결혼한 후에 이걸 알게 되신 것 같아요. 영희는 이제 민철이 왜 그렇게 철저히 준비했는지 알 수 있었다. 그래서 진짜 유언장을 만들어둔 거구나. 네. 그리고 이모, 제가 법정에서 증언해 드릴게요. 정말 괜찮겠어? 네. 삼촌의 진심을 알리고 싶어요. 영희는 지은의 손을 꼭 잡았다. 이제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에 마음이 든든했다. 법정 첫날 영희는 긴장했다. 방청석에는 지은이 앉아 있었고 맞은편에는 세훈과 그의 변호사들이 있었다. 이 사건은 피상 속인 강민철이 남긴 유언장의 진위를 가리는 사건입니다. 판사가 사건을 설명하며 재판이 시작됐다. 세훈 측 변호사가 먼저 발언했다. 피고인은 강민철과 단 6개월만 결혼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모든 재산을 물려받겠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명백히 유언장을 위조한 것입니다. 강민철은 아들인 강세훈을 위해 정식으로 유언장을 작성했습니다. 하지만 최도윤 변호사의 반박은 강력했다. 재판장님, 오히려 반대입니다. 강세훈이 제시한 유언장이야말로 위조된 것입니다. 최도윤은 진짜 유언장을 제시했다. 이것이 강민철이 공증까지 받으며 작성한 진짜 유언장입니다. 그리고 이 녹음 파일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법정에 세훈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바로 이 유언장을 들고 가겠습니다. 새어머니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쉽게 속일 수 있을 거예요. 방청석에서 웅성거림이 일어났다. 세훈의 얼굴은 창백해졌다. 재판장님, 이 녹음 파일의 출처가 불분명합니다. 조작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세훈 측 변호사가 반발했지만 최도윤은 추가 증거를 제시했다. 강민철이 직접 작성한 편지입니다. 아들의 과거 행적과 우려를 상세히 기록해뒀습니다. 민철의 편지가 낭독됐다. 세훈이는 지난 5년간 회사 돈을 총 3억 원 빼돌렸다. 도박과 투자 실패로 인한 것이었지만 나에게 말하지 않고 몰래 한 일이다. 나는 이를 용서했지만 더 이상 믿을 수 없게 됐다. 영희는 가슴이 아팠다. 민철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상상할 수 있었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최도윤은 또 다른 문서를 제시했다. 강세훈이 가짜 유언장 제작을 의뢰한 업체의 계약서입니다. 법정은 술렁였다. 세훈은 변명할 말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 모든 증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판사가 세훈에게 물었다. 세훈은 한동안 침묵하더니 마침내 입을 열었다. 저는 아버지가 그 여자 때문에 저를 버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가짜 유언장을 만든 것입니까? 네, 죄송합니다. 세훈이 결국 자백했다. 방청석에서는 한숨 소리가 들렸다. 재판장님, 피고인이 자백했습니다. 더 이상 재판을 진행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최도윤이 말했다. 하지만 판사는 신중했다. 증인 신문을 진행하겠습니다. 지은이 증인석에 섰다. 증인은 피상속인과 어떤 관계입니까? 강민철의 조카입니다. 삼촌의 성격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삼촌은 매우 신중하고 가족을 사랑하는 분이었습니다. 특히 김영희 이모와 결혼한 후에는 정말 행복해 하셨어요. 유언장에 대해 언급하신 적이 있습니까? 네. 삼촌은 이모와 결혼한 후 영희가 내가 죽으면 모든 걸 물려받아야 한다고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지은의 증언은 영희에게 유리하게 작용했다. 마지막으로 영희가 증인석에 섰다. 피고인은 피상속인과의 결혼 동기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저는 민철 씨를 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만난 사랑이었지만 그래서 더욱 소중했어요. 영희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진시했다. 재산 때문에 결혼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30년간 은행에서 일하며 제 나름대로 저축도 했습니다. 민철 씨 재산이 필요해서 결혼한 게 아니에요. 영희의 증언이 끝나자 재판정은 조용해졌다. 재판은 며칠 더 계속됐다. 세훈 측에서도 마지막 발악을 시도했지만 증거는 압도적으로 영희에게 유리했다. 피고인 강세훈은 부친의 재산을 독차지하기 위해 가짜 유언장을 제작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문서 위조죄에 해당합니다. 최도윤의 최종 변론이었다. 반면 김영희가 제시한 유언장은 공증까지 받은 정식 문서입니다. 강민철의 진정한 의사가 담긴 것입니다. 세훈 측 변호사도 최후 변론을 했지만 이미 대세는 기울어져 있었다. 판결일이 됐다. 영희는 법정에 서서 판사의 선고를 기다렸다. 주문. 원고 김영희의 청구를 인용한다. 영희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피고 강세훈이 제시한 유언장은 무효로 한다. 원고가 제시한 유언장이 피상속인 강민철의 진정한 의사로 인정한다. 승리였다. 영희는 지은과 최도윤에게 감사 인사를 했다. 이모, 정말 수고하셨어요. 지은아, 내가 도와줘서 이길 수 있었어. 법정을 나오면서 영희는 세훈과 마주쳤다. 세훈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새어머니, 뭐예요?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탐욕스러웠습니다. 세훈의 목소리는 작았다. 아버지를 진심으로 사랑하셨다는 걸 이제 알겠어요. 영희는 복잡한 마음이었다. 분노도 있었지만 민철의 아들이라는 생각에 미움만 가질 수는 없었다. 세훈 씨, 당신 아버지는 당신을 사랑하셨어요. 다만 당신이 바른 길로 가기를 바라셨을 뿐이에요. 앞으로라도 아버지가 자랑스러워할 아들이 되세요. 영희의 말에 세훈은 눈물을 흘렸다. 네, 정말 죄송합니다. 그날 밤 영희는 민철의 영정 앞에 앉았다. 민철 씨, 모든 게 끝났어요. 당신이 걱정하신 일들이 다 해결됐어요. 영희는 민철의 사진을 바라보며 말했다.
그런데 너무 외로워요. 이 큰 집에 혼자 있으니까. 그때 현관에서 초인종 소리가 들렸다. 지은이었다. 이모, 혼자 계신다고 해서 왔어요. 고마워, 지은아. 이모, 이제 어떻게 사실 거예요? 영희는 잠깐 생각했다. 글쎄, 아직 잘 모르겠어. 다만 민철 씨가 바라던 일들을 하고 싶어. 어떤 일요? 민철 씨가 생전에 자주 말씀하셨어.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다고. 영희는 민철과 함께 했던 대화들을 떠올렸다. 특히 혼자 사는 어르신들을 도와드리고 싶어 하셨어. 자신도 외로웠던 시간이 길어서 그런 분들의 마음을 안다고 하시면서. 좋은 생각이에요. 이모, 민철 씨의 뜻을 이어가는 게 제가 할 일인 것 같아. 영희는 마음이 조금 편해졌다.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 알 것 같았다. 6개월이 지났다. 영희는 민철의 뜻을 이어받아 독거노인들을 돕는 재단을 설립했다. 강민철 재단이라는 이름으로 만든 이 재단은 혼자 사는 어르신들에게 생활비를 지원하고 말벗 서비스를 제공했다. 이사님, 오늘 방문할 어르신이 3분 계세요. 재단 직원이 영희에게 보고했다. 영희는 직접 어르신들을 찾아뵙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았다. 첫 번째로 찾아간 곳은 70대 할머니, 혼자 사시는 집이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아이고, 영희 씨. 또 오셨네. 네, 어떻게 지내세요? 덕분에 잘 지내고 있어요. 정말 고마워요. 영희는 할머니와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다. 이런 시간이 영희에게도 위로가 됐다. 영희 씨도 혼자 사시는데 외롭지 않아요? 가끔 외롭긴 하지만 이렇게 할머니들 만나러 다니니까 괜찮아요. 두 번째로 간 곳은 80대 할아버지 댁이었다. 할아버지, 식사는 드셨어요? 응, 잘 먹었어. 고마워. 할아버지는 영희가 오면 항상 기뻐했다. 우리 영희 씨 덕분에 매일매일이 즐거워. 남편분이 천국에서 기뻐하실 거야. 영희는 미소를 지었다. 민철이 정말 기뻐할 것 같았다. 저녁에 집으로 돌아온 영희는 민철의 사진 앞에 앉았다. 민철 씨, 오늘도 어르신들 만나고 왔어요. 모두들 고마워하세요. 영희는 매일 이렇게 민철에게 보고했다. 처음에는 외롭고 힘들었는데 이제는 보람을 느껴요. 민철 씨가 바라던 일을 하고 있으니까. 그때 전화가 울렸다. 지은이었다. 이모, 저녁 드셨어요? 응, 방금 먹었어. 이모, 내일 시간 있으세요? 제가 소개해드릴 분이 있어요. 누구? 혼자 사시는 분인데 재단에서 도움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그래, 내일 같이 가자. 다음 날 지은과 함께 찾아간 곳은 60대 남성이 혼자 사는 작은 아파트였다. 안녕하세요. 문을 연 남성은 수척하고 피곤해 보였다. 저희는 강민철 재단에서 왔습니다. 아, 그 재단. 소문 들었어요. 남성의 이름은 박상진이었다. 아내를 잃고 혼자 살고 있었다. 언제 아내분을 여의으셨어요? 작년에요. 갑자기 쓰러져서. 영희는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자신의 경험을 떠올렸다. 저도 남편을 갑자기 여의었어요. 그 마음 이해해요. 박상진은 영희를 바라봤다. 정말요? 그럼 이 외로움도 아시겠네요. 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나아져요.
특히 남편이 바라던 일을 하면서요. 영희는 박상진에게 재단의 여러 프로그램을 소개했다. 생활비 지원도 있고 말벗 서비스도 있어요. 그리고 같은 처지의 분들과 모임도 갖고 있어요. 정말 감사해요. 요즘 너무 외로웠거든요. 영희는 박상진을 재단 프로그램에 연결해줬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지은이 말했다. 이모, 정말 보기 좋아요. 삼촌이 하늘에서 흐뭇하게 보고 계실 거예요. 고마워, 지은아. 내가 계속 도와줘서. 당연하죠. 저도 삼촌 뜻을 이어가고 싶어요. 그날 밤, 영희는 민철과의 추억이 담긴 앨범을 펼쳐봤다. 결혼식 사진, 함께 여행 간 사진들이 있었다. 민철 씨, 우리 정말 행복했죠. 비록 6개월이라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 시간은 영희에게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시간이었다. 처음에는 모든 걸 잃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알겠어요. 민철 씨가 제게 정말 소중한 것들을 남겨주셨다는 걸. 영희는 창밖을 바라봤다. 별이 반짝이고 있었다. 사랑이 뭔지 알게 해주시고 다른 사람을 도우며 사는 기쁨도 알게 해주셨어요. 영희는 이제 혼자가 아니었다. 민철의 사랑과 기억, 그리고 도움을 기다리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 민철 씨, 앞으로도 당신이 바라던 일들을 계속할게요. 그리고 우리가 나눈 사랑을 다른 사람들과도 나눌게요. 영희는 평온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다. 내일 또 새로운 하루가 시작될 것이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만날 것이다. 사랑은 끝나지 않았다. 다만 새로운 형태로 계속되고 있을 뿐이었다. 영희의 새로운 삶이 시작된 것이다.